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탄핵 심판 선고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이제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가 이제 2주간의 수기를 거쳐서 금요일에 선고했었던 두 대통령 전례에 비춰본다면 오는 14일이 가장 유력해 보였었는데 저희가 네. 아까 이제 김태욱 기자 연결을 했을 때 저희 단독 취재를 보면 지난 금요일에 종합평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붙이는 평결 절차까지는 이르지도 못했다. 때문에 이번 금요일이 또 남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정도의 진행 단계라고 한다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한 이번 주 선고가 힘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의 절차를 이어나간다는 전제로 결론이 나온다면 예. 금주 내에도 선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들이 발생한 상황이고 예. 또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고 치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안에는 선고일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통보를 할 때는 또 문자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선고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를 하죠. 알려주는데 사실 그 절차가 꼭 뭐 2, 3일 또는 3, 4일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절차 의무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다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전례도 그랬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려면은 그 2, 3일쯤 전에 통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방식도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 브리핑을 했죠.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도 많이 전달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정하고 이거를 기자들에게 정식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좀 준비하고 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뭔가 또 억측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후에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오해 소지 없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 브리핑이 아닌 문자 발송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완벽하게 다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만나서 의견 취합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최종 그러면 선고까지 네. 어떤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재판이잖아요. 네,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기를 열어서 증인 신문도 하고 또한 증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후에 예. 이제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정해야죠. 그리고 그 입장을 정하는 과정은 크게 평의와 평결이 있습니다. 평의는 지금 현재 평의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그런 검토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결은 말 그대로 표결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론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헌법재판관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명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돕는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해서 연구하고 또 보고서를 올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토의와 논의를 한 후에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제 평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곧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평결 절차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논의가 또는 검토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요. 평결 이후에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결정문이 작성되고 또 그 결정문 초안은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이 작성을 해서 보여주고 또 소수 의견도 이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보충 의견도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예. 선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선고 전까지 변수를 좀 짚어볼 텐데 지난 주말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방어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이 네. 이루어지게 된다면 헌재가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직권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네. 다만 설령 대통령 측에서 이런 변론 제기 신청을 한다더라도 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커 보이진 않는다. 네네,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재판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양측에게 동일한 시간을 부여했고 또한 마지막에는 시간 제한 없는 절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사정을 볼 때 다시 재판을 열어서 다시 절차를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일반 재판 일반 재판을 볼 때 변론을 종결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드문 건 아니거든요. 즉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증거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증거 조사를 정식으로 하고 그러한 증거를 결론에 반영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네. 판사가 바뀐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네.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는 아무리 참고 서면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또는 SNS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것들을 반영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론을 다시 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헌법재판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헌재가 별도의 변론 재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석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의가 좀 길어진다든가 더욱 네.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점에 좀 주목을 좀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거 역시 사실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비법률적인 부분의 고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한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외의 요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법률적인 부분과 비법률적인 부분이 좀 약간 희미하게 섞여 있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요. 즉 지금 이 사안이 다른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절차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아서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론이 상당 부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한 또 그 선고를 곧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 외부적인 요소까지 모두 다 고려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또는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두루두루 다 고려했다, 감안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역시 두루두루 다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점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안 쓰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더 많은데 또 형사재판이랑 탄핵 심판은 별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다 재판이에요. 네, 다 재판입니다만 어디에서 벌어지는 어떤 유형의 재판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고 또한 절차도 다르고 또한 주안점도 다릅니다. 즉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형사재판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대응을 할 테고 누군가는 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해서 서로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대상 역시 다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이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이제 피청구인이잖아요. 파면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절차를 진행했던 것들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즉 징계 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12월 13일 즈음에 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볼 때 중대한 위반 사항이고, 또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게 만들 만한 국민에 대한 배반, 배신 행위이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사건입니다만 형사재판은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이 도대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게 맞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석방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구속이 취소된 이유는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물론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예. 수사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사실 헌법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가 있은 한참 후에 수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따라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 없어 보이고요. 예. 또 하나, 구속이 취소된 이유 중에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구속 기간 관련된 예.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두 있습니다. 다 존중할 만하고, 또한 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예. 하지만 그 역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그 10일간의 구속기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12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에 대한 평가에는 미칠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형사재판과 이 헌법재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허영 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제출도 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 좀 담겨 있는 거였습니까? 네, 우선 방어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너무나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실제 판단에 갈 필요도 없다.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이 있었는데 구속이 취소된 걸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헌법 해석을 한 이제 학자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숫자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탄핵 찬성 학자도 있고 반대 학자도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만,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법조계의 여론과 또 어떤 분석과 의견과 또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볼 때 파면 사유다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대등하게 소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의 내용일 겁니다. 즉 일반적인 헌법재판 외에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전문성이 없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겠죠. 맞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바로 내려지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당사자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한 판단과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헌법학자의 의견을 과연 얼마만큼 들어야 하는가 또는 듣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서로의 지지자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주변에 강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예.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면서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예. 먼저 검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대검이랑 특수본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우선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우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 분들은 공수처를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아요. 또 예.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 서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예.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 이 혼란은 사실 공수처와 검찰 둘 중에 한 명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 역시 그걸 알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좀 더 좀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지층들에게 호소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둘 중에 한쪽만 편들고 또 반대쪽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정확히 딱 중간은 아니더라도 한쪽은 잘했고 한쪽은 잘못했다? 그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그렇죠. 국면에서는. 예.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 뭐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의 영향 등등은 뭐 제가 논할 부분도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저랑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설명 자료를 배부했죠. 예. 그 자료를 보면은 보고 딱 저희가 느낀 거는 이거는 공을 넘긴 거다. 이거는 판단을 떠넘긴 거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손수호 변호사 같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론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굉장히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재판사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네. 또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건데 하지만 그 표현 중간중간을 보자면 뭐 의문이 있다, 뭐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하지만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검사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니 검사가 무조건 즉시 항고해서 풀려나지 못하게 했어야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귀담아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당 법조문을 보더라도 그 검사가 법원이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구속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리든 이거는 한번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정지하든 아니면은 일단 또 취소를 하든 기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결국 영장주의에 따르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영역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법조항을 보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예. 풀려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면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구속되는 것이고요. 인신 구속이 됩니다. 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풀려나야 마땅한 겁니다. 예. 그런데 검사가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서 인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검찰이 고민 끝에 이런 결론 내렸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결론 내린 것도 아니에요. 예전 조항을 보면 구속 취소뿐만 아니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은 이미 93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때의 그 판단 근거도 지금 다시 찾아보면 영장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즉시 항고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뭐 비록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게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만 그래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느낌이 저는 전해졌는데 이렇게 책임을 뭔가 저 상급 법원에게 보낸 상황에서 검찰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는 느낌입니다.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어떤 후폭풍을 낳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쉽게 점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떠안게 된 거다. 어떻게 이제도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공소 기각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뭐 김웅 의원도 전 의원도 얘기했었고,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소 기각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이때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즉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도록 공소 제기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번에 해당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이거 상급법원에서 파기 사유도 되고 또한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1심 재판에서 같은 재판부가 결국 결론을 내야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의 상급법원 판단 받아보시죠.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만약 검찰 측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즉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제기에 대해서 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은 사라지고 그 외에 유죄냐 무죄냐 여부로 넘어가겠죠. 겠지만 네, 하지만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네. 못 풀어낸다면 네. 기각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꼼꼼히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석방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만반의 노력을 다하라. 예. 라는 그런 철저한 노력을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했지만 이거는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서가 아니다. 존중을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해당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이제 그 검찰에다가는 검사들에게는 공소 유지를 잘해라. 즉 수사권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구속 기한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잘 재판 수행하라는 또 지시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무조건 검찰이 대통령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악마화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수처 역시 무조건 뭐 대통령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정답은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데 물론 딱 가운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공수처 책임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첨 요구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뒤늦게 끼어들었지만 절차 논란이 계속돼 왔잖아요. 수사권 논란이라. 그럼 공수처가 애초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이 사태 초기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지적들을
가장 앞에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의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회복할 것이냐라는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논란이 있어 보이고 또한 혼란이 있어 보이고 법적으로 이게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있어도 그거를 가장 먼저 내세워서 이걸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절차 진행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지는 않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 이제 주안점이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그렇지 절차를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했던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또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즉 애초에 아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수처를 만든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즉 당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또한 그 당시에 저도 역시 필요성에 좀 공감했습니다만 공수처 제도를 도입하고 수십 년간 정립된 검찰 위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제대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허점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허술하던 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네네. 좀 우려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예. 상황에서 다시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